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울산대 경제학과 류상윤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더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경제사 또는 이제 산업사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사라고 하는 건 이제 경제의 역사, 산업사라고 하는 건 이제 산업의 역사가 되겠죠. 특히 이제 한국 경제사, 한국 산업사를 연구를 하고 있고, 한국의 섬유산업사를 1910년대부터 50년대까지 연구를 해서 이제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 후에 일본의 이제 포다 박사후 연구원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동안 이제 제 본업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요. 여러분 여의도에 가시면 LG 트윈타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LG 트윈타워에서 LG경제연구원이라는 데서 좀 9년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일본어를 하는 사람이 좀 필요하다. 이래서 이제 그 일본 포닥한 그걸 가지고 LG경제연구원에 가서 좀 일을 했었는데, 주로 이제 거기서는 일본의 기업과 산업, 그리고 이제 지금은 트럼프 2기 정부입니다만, 트럼프 1기 때 한참 또 이제 통상 문제 많이 제기됐을 때 우리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일본이랑 같이 좀 비교하면서 보자, 이제 이런 게 계기가 돼서 그때 이제 통상 쪽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 본업으로 좀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노력을 했고, 2022년에 울산대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4년 차가 됐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부품업체와 관련된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울산으로 가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울산은 자동차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산업 쪽을 좀 연구해 보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도 좀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 스스로도 좀 울산의 자동차 산업을 좀 연구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 그 섬유 산업을 연구한 것도 중소기업 쪽 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면방집이나 이런 큰 기업들이 아니고 중소기업 쪽에 대한 연구, 중소직물업 연구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부품 산업, 울산의 부품 산업을 좀 연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또 폰이정 재단에서 지원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이제 산업사 같이 연구하고 있는 산업사 연구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연이 돼서 현대자동차와 관계 속에서 부품업체들, 정확하게는 이제 현대자동차와 부품업체의 협력 관계에 관한 것들을 연구를 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폰이정 아카이브에 있는 자료들도 좀 활용하고 또 그런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이제 부제로 포니 엑셀 생산 시기를 중심으로 하고 써놨는데요.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산업사를 연구를 하기도 하고, 포니 엑셀의 생산 시기가 아까 첫 번째 고유 모델 질문도 있었습니다만은, 포니 엑셀을 생산하는 시기가 한국 자동차 산업의 도약기였기 때문에 이제 그 시기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했는데, 이제 공고가 나갈 때는 위의 제목만 나왔기 때문에 혹시나 최근에 동반 성장이나 이런 쪽에 이야기를 혹시 기대하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완성차 제조업체, 현대자동차가 되겠죠. 그리고 부품업체 사이에 긴밀한 협력을 가능하게 한 수직 계열화라고 하는 게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됐는가. 여기서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수직 계열화라는 개념 자체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직 계열화라고 하는 거는 완성차 제조업체가 있으면은 그 완성차 제조업체 밑에 부품업체들이 납품을 하는 부품업체들이 있는데, 이 부품업체들이 전속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성차 제조업체 전속이 돼서 일종의 계열업체인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 그런 것을 이제 계열화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수직 계열이라고 하는 게 요즘은 너무나 당연하게 인식이 되고 있지만은 초창기에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됐는가, 그리고 그 수직 계열화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부품업체 측에서도 이런 수직 계열화가 돼야 진짜 완성차 제조업체가 뭔가 자기들도 지원해주고 협력이 되고 이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직 계열화가 어떤 과정이 형성됐는가가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럼 수직 계열화가 됐다. 그러면 진짜 뭔가 협력이 된 것인가? 초창기에 어떤 식으로 협력이 된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제사나 산업사를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를 연구할 때는 사료가 정말 중요하죠. 자료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매우 중요한데,
이 왼쪽에 있는 게 이 왼쪽 너무 이러면 사진 전체가 다 안 보이는군요. 이 왼쪽에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무역진흥 확대회의 또는 수출진흥 확대회의라고 부르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정부 때 시작이 됐었는데요. 확대회의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그냥 무역을 소관하는 상공부 사람들하고 하고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처들 그리고 민간까지 다 불러서 회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주재를 하면서 상공부가 담당이 돼서 이런 회의들을 계속 주재를 했고 거기에서 이제 수출을 점검해 나가고 또 민간의 어떤 수출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발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외무부도 발표를 했고 그 당시에는 해외로 나가는 게 매우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무부 말고는 뭐 해외 이런 정보를 가져올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외무부도 보고를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사실 이 연구를 하기 전에 과거에 이제 대학원생일 때 계기가 돼서 이런 그 수출진흥 확대회의 녹취록을 가지고 연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국가기록원에 가면 제가 이따 살짝 드리겠지만 국가기록원에 가면 이 박정희 정부 시기 그리고 이제 전두환 정부 시기도 조금 남아있긴 한데 이 수출진흥 확대의 녹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테이프로 했겠죠 아마 그런 그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당시에 발굴이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들으면서 뭐 그 당시 수출진흥 확대가 어떤다 이런 연구를 좀 했었는데 이번에 이 부품업체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겁니다. 수출진흥 확대라는 게 튀어나와서 그때 봤던 건데 하고 이제 또 찾아봤고 마침 또 한 10년 전쯤에 이 수출진흥 저는 이제 그때는 이미 회사 다니고 있어서 제대로 참여를 못했지만 그 10년 전쯤에 이 녹취록을 또 다 만드는 작업을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면서 여기 그때 일했던 분이 한 분 와 계시긴 한데 아무튼 그때 그 자료도 참고하면서 이번에 작업을 했었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폰희정 재단하고 관련이 있는 폰희정 아카이브입니다. 폰희정 아카이브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제 폰희정 아카이브는 어떤 자료가 있나요? 하고 질문을 하셨던데 폰희정 누군지 잘 아시죠? 정세영 사장님 또는 회장님. 이 정세영 사장님 또는 회장님이 이제 본인이 보고 받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데서 발표하거나 하는 문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뭐 제 생각에는 아마 비서실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뭐 그런 문서들 같은데 회장실 뭐 또는 비서실 그런 문서들이 어떻게 보면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캐비넷에 있었겠지만은 지금은 그것을 이제 잘 분류를 해서 놔두셨는데 저희 이제 처음에 이 연구를 시작하면서 폰희정 아카이브 여러 명이서 이제 단체로 연구를 시작하면서 이 폰희정 아카이브 자료를 잘 활용해 보자 하고 이제 갔는데 처음에 이제 막 이게 이제 항상 이런 무더기로 있는 자료들 같은 경우는 딱 자기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연구하는데 딱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기까지가 참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앞에서 순서대로 이렇게 보는데 이거 이러다가 내가 진짜 언제 이거 찾나 하고 계속 이렇게 막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딱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자동차공업 부품업체 간담회에서 정세영 사장님이 발표를 한 거예요. 개회사. 그러니까 여기에는 현대자동차가 생각하는 그 당시에 이 부품업체와 어떤 식으로 관계를 가져가고 부품업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가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다행히도 매년 또는 이제 중요한 시기에는 한 3번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시계열로 쭉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서 현대자동차가 부품업체와 관계를 가져가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고 그걸 현대자동차는 또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쭉 보다가 이제 뭔가 이거는 충분히 찾았는데 이제 충분히 봤는데 뭐 좀 다른 건 없을까? 근데 예전에 제가 수출진흥 확대회의 관련해서 볼 때 뭘 했었냐면 대통령실에 그러니까 청와대죠. 청와대에 일지가 있어요. 대통령의 이제 대통령 몇 시에 어디 가고 몇 시에 어디 가고 지금은 그게 어느 순간부터 공개가 안 되기도 하고 뭐 그랬던데 그걸 이렇게 쭉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본 이유가 뭐였냐면 수출진흥 확대회의에 대통령이 몇 번이나 참석했냐 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쭉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 정세영 회장님도 혹시 그런 일지가 없을까? 그리고 뭐 노트나 그러니까 뭐 수첩이나 이런 게 없을까 해서 빡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수첩이 있었어요.
정세현 회장님 수첩이 있더라고요. 이제 비서실에서 관리하는 건지 정말 정자로 이렇게 글씨가 잘 쓰는 수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봤는데 그냥 진짜 몇 시에 어디가 간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비서실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근데 그 바로 옆에 있었던 게 이제 노트가 있었던 겁니다. 정세현 회장님 노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세현 회장님이 이렇게 몇 월 며칠 해서 뭐 그 당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그냥 적어 놓으신 거예요. 참고하고 막 메모하려고. 그래서 그거를 쭉 하루 날 잡아서 이제 제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를 쭉 촬영을 해서 왜냐 제가 계속 그것만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막 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발견을 한 겁니다. 또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또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폰이정 아카이브에 여러 다른 자료들도 있지만 저는 주로 이 부품업체와의 어떤 행사에서 정세영 사장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정세영 사장님이 이제 그 현대자동차를 경영하시는 중간중간에 어떤 뭐 노트 했던 것 중에 정부하고 어떤 식으로 뭔가 있었다든지 이제 이런 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참고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포니하고 엑셀이 자동차 산업의 도약기하고 이제 연결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래프가 이제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왼쪽이 현대자동차의 생산, 판매, 수출 대수 추이인데요. 뭐 이미 여러 번 오신 분들은 이런 비슷한 걸 보셨을 텐데 여기 이제 뭐 현대자동차만 제가 했습니다만은 뭐 한국 자동차로 해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워낙 그러니까 주도를 했기 때문에 보시면은 여기 초창기에 보시면 여기 좀 탁 올라가는 데가 있죠. 그리고 좀 이렇게 가다가 여기 또 탁 올라가는 데가 있죠. 이 두 시기가 뭐냐? 바로 포니하고 엑셀의 시기입니다. 포니가 1975년 말부터 이제 출시가 됐고 엑셀이 1985년부터 출시가 됐는데 바로 그 시기가 바로 이 도약의 시기였고 그러면 부품 산업과 관련해서 보면 어떠냐? 이게 이제 그 뭐 통계청에서 5년 단위로 계속 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이제 광공업 센서스라고 하기도 하고 산업 센서스라고 또 요즘 이제 경제 총조사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사업체 수와 종업원 수를 제가 쭉 뽑아본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죠. 1973년에서 78년 사이에 한번 뛰었죠. 그 다음에 83년에서 88년 사이에 한번 뜁니다. 물론 이제 이 뒤로 이제 한국 자동차 산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난 뒤로는 또 쭉 성장을 하죠. 근데 이 초기 시기, 바로 이 포니와 엑셀이 개발해서 출시된 이 시기가 한국 자동차 산업의 초기 도약기로서 매우 중요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단순히 완성차 제조업체 쪽만 중요했던 게 아니라 부품 산업에서도 매우 중요했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니에 대해서 포니가 가져온 변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앞에서 수직 계열화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완성차 제조업체가 하나 있으면 바로 그 밑에 부품업체들이 전속이 돼서 완성차 제조업체에 납품을 하는 그런 게 이제 수직 계열화고 당연히 뭐 자동차 산업은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 정부의 자동차 산업 정책은 수평적 계열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평적 계열화. 뭐 한국 정부는 그런 정책을 했더라도 뭐 그냥 업계들은 수직 계열화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 이제 초창기 한국 자동차 산업은 말 그대로 어떤 산업이냐면 딱 보호 산업이에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자동차가 뭐 만들 수나 있었겠습니까? 뭐 팔 수나 있었겠습니까? 워낙 이제 후발 주자니까 딱 이 시기에 한국 자동차 산업이라는 거는 정부가 보호를 해주고 대신에 업체는 딱 일부만 허가를 해주고 너희들 대신에 할 때 여기 이제 적었지만은 소수의 완성차 제조업체를 해준 다음에 너희들 뭐 그거 국산화해라 대신에 같은 부품업체에서 발주해라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현실은 아주 이게 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았지만 같은 부품업체에서 발주해라는 게 어떤 의미냐 이게 바로 이제 수평적 계열화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든 당시에 이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자동차든 예를 들어 똑같이 자동차 피스톤 이거 만드는 거면 그거 현대자동차 소속 업체에서 피스톤 만들거나 현대자동차 거 만들고 다른 업체에서는 다른 거 만들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같이 만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완성차 제조업체 쪽에서는 이거 국산 부품의 질이 낮거나 비싸다. 같은 부품에서 발주하라는 거는 이제 당연히 국내 업체에서 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완성차 제조업체에서는 질이 낮거나 비싸다. 부품업체는 아니 대량 구매를 하지 않으니까 질 좀 싸게 만들 수 없다. 양쪽에서 계속 불만이 제기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바로 이 자동차 업계가 전형적인 규모의 경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품을 개발하면 개발비나 이런 거 그리고 금형 만들고 이러는데 처음에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 찍어내는 거는 사실 10만 대를 찍나 뭐 100만 대를 찍나 뭐 그 비용은 그러니까 단가는 자꾸 떨어진단 말이에요. 많이 찍으면 찍을수록. 그래서도 사실 정부가 이렇게 하라고 한 거거든요. 맨 처음에는 어떻게 됐냐면 한 업체만 해라 자동차. 한 업체만 하고 부품업체들한테 다 받아서 해라. 우리 같은 뭐 나라에서 무슨 제조업체 여러 개 가지고 있냐. 근데 그렇게 했더니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업체 하나 했더니 업체가 그냥 경쟁을 못하는, 그러니까 뭐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한 3개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현대도 들어갔는데 대신에 하더라도 너희들은 여전히 같은 부품업체에서 발주해라. 그걸 이제 당시 용어로는 수평적 계열화라고 했던 겁니다. 계열화하긴 계열화인데 저쪽에서도 이쪽으로도 납품하고 저쪽으로도 납품하니까 수평이 돼버린 수평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죠. 그런데 안 된 겁니다. 잘. 근데 그거를 이제 그 한국자동차공업 협동조합 50년사를 보면 뭐라고 해놨느냐. 물론 이게 이제 생산량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수평 계열화를 하라고 했더니 부품업체들이 모기업의 지원을 못 받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나한테만 납품할 업체가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냥 마치 니들이 잘 만들면 사겠다 이제 이런 생각인 거지. 니들이 잘 만들게 내가 도와주겠다? 이게 약간 좀 뭐 물론 그러면 뭐 자동차 업체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도와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된 거죠. 여기 다시 읽어드리면 계열 부품업체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는 독점적 거래 관계를 전제로 하는 수직 계열화에서만 가능하다. 이게 자동차 산업의 이제 경험이었던 겁니다. 물론 이제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고는 하는데 한국하고 일본은 이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그러면 한국 정부는 수평적 계열화를 하라고 했냐? 뭐 제가 뭐 그것도 이유죠. 아니 해보니까 이 완성차 업체는 3개더라도 부품을 한 군데서 납품을 해야 그나마 몇 개도 안 되는 거 만드는 거 그것도 3개 업체 따로 만들면 어떡하냐? 한꺼번에 만들자. 이제 이런 취지 물론 있죠. 그런데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어떤 생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 당시에 자동차 부품은 수출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이지만. 뭐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한국의 자동차 부품업체라는 게 수리에서 출발해서 수리. 그러니까 자동차는 외국에서 오더라도 수리하는 부품까지 외국에서 자꾸 사오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리는 한국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에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업체가 그 자동차 이 내연기관 보면 피스톤에 링이 있거든요. 링. 그래서 이 링이 있어서 이게 공기가 안 새게 된다 그러나 아무튼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거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닳겠죠. 이런 거 만드는 업체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의 부품업체로 발달했는데 그 업체들은 그건 계속 하다 보니까 수출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동남아 쪽에. 그러니까 이 수출이 제일이던 시대에 생각을 해보면 아니 지금 완성차는 수출하려면 아직 당당 멀었고 아니 이거 부품은 수출을 하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근데 한국은 어차피 수출 안 해가지고 국내만 해서 자동차 이거 잘 되겠느냐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이 당시에 화학섬유라든가 이런 것도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규모의 경제가 있는 거는 수출을 고려하지 않고 하면은 어차피 이거는 많이 발전 못한다. 이제 이런 인식이 이미 상공부에도 있고 다 정부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이렇게 생각한 거죠. 부품은 보니까 수출할 수 있다. 그런데 완성차 요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당장에는? 그러면 부품을 먼저 수출해서 부품이 질이 높아지면 결국 완성차도 좋아질 테니까 그러면 이거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시각 자체가 부품 쪽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부품 쪽의 경쟁력을 높여서 부품 수출을 통해서 한국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 볼까? 바로 거기서 나온 논리가 수평적 계열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관료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죠. 한국의 현실에서는 그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맞았던 거죠. 잘 안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이제 마저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 당시에 아까 제가 무역진흥 확대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출진흥 확대라고 처음에 부르다가 나중에는 무역진흥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게 무역진흥 73년 이후로는 이제 무역진흥 확대인데, 요 이제 녹취록에서 당시에 보고했던 내용들 중에 자동차라고 해서 검색을 해서 찾아보면 보시는 것처럼 다 자동차 부품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자동차 부품을 어떻게든 수출할까가 한국 정부의 관심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수직적 계열화로 1977년경에 전환을 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의 정책이. 이게 어디에 소개가 돼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 50년사에 소개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존의 연구자들은 뭐 소개가 돼 있기는 한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식으로 소개가 돼 있냐면 필요하면 수직 계열화 인정. 그러니까 뭐 한국 정부가 그냥 뭐 수평적 계열화 좀 하다 보니까 수직적 계열화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이때 뭐 필요하면 좀 해야 되겠다, 뭐 이 정도로 좀 미적지근하게 이 당시 정책을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연구자들이. 왜냐하면 또 80년대 가면 아주 분명하게 수직 계열을 합니다, 이제 전두환 정부 들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애매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 바로 밑에 뭐라고 돼 있느냐? 근데 바로 밑은 아니죠. 요 이제 설명하는 윗부분에 이게 1977년 5월 무역진흥 확대 회의에서의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이 무역진흥 확대의 이 내용을 몰랐을 때는 그냥 이렇게 나오니까 뭐 그냥 신문에 보도된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했던 거지, 이게 뭔 일이 있었는지는 전혀 몰랐던 겁니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운이 좋게 과거에 무역진흥 확대회의와 관련된 작업을 했던 거 플러스 이번에 폰지정 아카이브 자료를 활용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얻어서 이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던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77년에 들어서 뭔가 갑자기 무역진흥 확대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1월이 되면 자동차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수출하겠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그 다음에 3월이 되면 미주 지역 공관장 회의에서 신규 전략 상품인 자동차 수출 실적과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5월이 되면 외무부가 국산 자동차의 수출 현황이라는 것을 보고를 합니다. 자, 이 5월, 여기 5월 있죠, 5월. 그리고 11월이 되면 상공부에서 자동차 공업의 수출 전략 산업화 방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77년의 변화라는 게 이 무역진흥 확대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77년인가? 왜 77년인가? 제가 이제 포니 수출이라고 적어놨지만 통계 자체는 포니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한국 전체의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을 비교한 건데요. 뭐 사실 앞에는 눈에 잘 안 들어오죠. 이 뒷부분만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이 앞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빨간 게 파란색인가요? 이것보다 더 위에 있죠. 자동차 부품이 승용차보다 수출이 항상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승용차는 이게 통계 분류상 승용차로는 돼 있는데 그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 부품이 아무튼 수출이 많이 됐는데 77년 갑자기 자동차 수출이 승용차 수출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승용차 수출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죠. 이 77년이라는 시점에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다들 갖게 된 겁니다. 수출이 70년대 아주 60, 70년대 수출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했는가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실 테니까, 뭔가가 수출이 잘 된다? 이거 뭐지?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인 거. 그렇게 정부에서 이거 노력을 기울였던 게 아닌 거예요.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75년, 76년 뭐 없어요. 다 자동차 부품 이야기예요. 근데 갑자기 77년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발빠르게 외무부가,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식의 누가 이제 상공부에서 찔러 넣어서 외무부에서 보고를 했는지 아니면 또 대통령이 한번 알아보라고 해서 했는지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 근데 얼핏 보면 짜고 친 건 아닌 것 같은 게 5월에 이 보고 이후에 나타났던 걸 보면 또 그렇습니다. 아무튼 외무부 입장에서는
이거 갑자기 특히 이제 이 당시 수출이 저쪽 남미 쪽에 막 수출이 됐었거든요. 지금처럼 무슨 미국 수출 이거 아닙니다. 미국 수출 이제 엑셀부터고 남미 쪽 수출되니까 남미에 누가 뭐 얼마나 정보가 있겠어요. 외무부에서 갑자기 이거 한번 보고할 만한데 이제 이게 된 거죠. 자, 이게 이제 이건 이제 국가기록원에는 좀 다른 자료인데 녹음 파일이 아니고 외무부 뭐 사료관인가? 아무튼 거기에 보면 그 당시에 보고했던 슬라이드에 초안이 남아 있어요. 아쉽게도 슬라이드는 못 찾았고 그 당시에 보고했던 슬라이드에 초안이 남아 있습니다. 보시면 70중 5월 30일에 보고했는데 1, 2, 3번 중에 2번이 이제 자동차 수출 현황이죠. 자동차 수출 현황 아주 상징적이게도 배경을 뭘로 넣었습니까? 포니의 선적 광경을 넣었다. 그러니까 수출 현황이 나오는 수출 현황을 그래프로 넣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포니의 선적 광경을 넣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어떻게 넣는지는 구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1970년 5월에 보고를 막 합니다. 근데 이제 보고 내용 중에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이렇게 해서 잘 조금씩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런데 이제 현지에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직 좀 뭐 부품이나 이런 데 좀 안 좋은 데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품이 좀 고장이 잘 난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조금 틀어주시죠. 예. 근데 죄송한데 이게 거의 안 들려요. 그냥 대본을 보고 이 말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지금 설명한 자동차 수출에 대한 것도 지금 이제 들으니까 내가 볼 때 상당히 유망합니다. 지금 저런 상태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자동차 업계에서 좀 더 분발을 하시고 뭐 거의 뭐 일본을 뭐 조금 하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왔다고 보는데요. 일단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에 문제점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뭔가 그 애를 조금만 더 밀어줘서 국제시장에 나가서 지금 일본이다 이런 선진국가하고 같이 뛸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만 마련해주면 우리나라 자동차 공업이라는 건 그저 뭐 승승장구 쭉쭉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런 느낌을 난 즉각 가집니다. 뭐 기술면이라든지 뭐 거의 다 물론 뭐 선진국가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보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우리가 빨리 따라왔다는 건 앞으로는 더 유망하다 하는 거기 때문에 업계하고 정부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을 한번 크게 이것을 한번 발전시키는 데 노력해야 되겠다. 예, 여기서 끊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아까 이 자막 없을 때는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거든요. 자막 보니까 대충 이해되시죠? 앞부분에 그 다음에 외국에서는 아니고 외무부에서입니다. 외무부에서. 제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외무부에서 지금 중요한이 아니라 뭐 이야기 아닌가? 아무튼. 예. 그러니까 사실 외무부에서 보고할 때 이걸 의식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를 상당히 이제 뭐랄까요? 이거다 하고 이제 잡은 거죠. 자동차 수출을. 이거 유명한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잡은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말은 좀 어법은 안 맞지만 에로를 조금만 더 밀어줘서 근데 아까 그 에로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부품 문제 말씀드렸죠. 뭔가 그런 거 좀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은 뭐냐? 저기 7월, 9월 부품업체 실태조사 빼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정세영 사장님 노트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게 아닙니다. 정세영 사장님 노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뭐냐? 아까 다시 보면 자 5월 문혁진흥 확대회에서 박정희 대통령 지시 이제 이거거든요. 여기서 출발했다. 근데 이게 며칠이냐? 5월 31일이거든요. 당시 이 관료들의 이 속도라는 게 바로 다음 날 자동차 공업 수출 산업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소집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데 바로 이제 소집을 하죠. 이제 아마 상공부하고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제 오수석, 오원철 수석이라고 이제 당시 중화공업화라든지 이런 거 이제 관심 있는 분들 좀 아실 텐데요.
바로 소집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가신 거예요. 우리 정세현 사장님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자동차 공업을 수출 주종업 쪽으로 하자면 어떤 정책을 해야 하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지금 상공부가 야 우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이렇게 따라와가 아니고 아니 지금 대통령이 이거 수출 산업 하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자동차를 수출할 건 생각 안 했던 거죠. 부품 뭐 이런 거는 이제 계획을 있었던 건데 근데 이거 수출 주종업 쪽으로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추측컨대 정세영 사장님만 간 게 아니고 이제 자동차를 다 불렀겠죠. 그리고 그 부품업체 그 이제 자동차와 협동조합도 부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에 어떤 메모가 돼 있냐면 계열 상하관계 동등해서 안 된다. 이거는 아마 완성차 제조업체 쪽에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지금처럼 계열 이거 뭐 수평적 계열화 이거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부품 이거 개발 안 됩니다. 발전 못 합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값이 비싸면 수입시켜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조건 국산화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안 됐어요. 국산화하라고 해도 안 됐고 그 당시 계획을 보면 뭐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나온 거 보면 3년 안에 국산화 100% 막 5년 안에 국산화 100%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거 참 재밌는 게 그 상공부 관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60년대쯤에 한 3년 후에 5년 후에 국산화한다 해놓고 또 한 몇 년 지나면 또 몇 년 후에 국산화한다 계속 계획을 짜요. 대통령한테 욕을 안 먹었나 모르겠어. 심지어는 이건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정세영 사장님 노트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정부에서 국산화를 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지 꼭 지키라는 건 아닙니다. 이런 메모가 있어요. 이제 제 추측으로는 이게 아마 이제 포드랑 협상하는 과정에서 포드 쪽에서 이거 국산화 100% 하라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뭐 이런 거다 하는 거를 옆에 이제 뭐 저기 누굽니까 통역하는 사람한테 보여주신 건지 뭐 그런 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가 또 적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완성차 제조업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값이 비싸면 수입합시다. 이거 부품업체 이거 국산화 하려다가 이거 못합니다. 이런 전환이 어떻게 가능한 거죠?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출을 뭘 밀어줘야 된다고 이제 정부가 바뀐 거예요. 부품이 아니라 완성차를 밀어줘야 된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전에는 이런 얘기도 안 먹혔겠죠. 니들 수출이나 좀 하고 말해라. 지금 부품은 이렇게 수출하고 있는데 이랬겠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7월에서 9월 사이에 부품업체 실태 조사가 있었고 이거는 뭐 잘 알려져 있고 또 뭐 자료집도 다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0월 20일에 다시 한번 이제 회의가 열리는 거죠. 이 부품업체 실태 조사 다 끝난 다음에 자동차 승용 정부 지원 방안 회의라는 게 청와대에서 당시 오원철 경제수석 주재로 열렸다.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보면 이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자사를 3사 이하로 하고 자사는 이제 부품업체입니다. 이 당시에는 희한하게 모자 이 말을 많이 썼어요. 모기업, 그래서 자사 모체 이런 말이 나오는데 모체를 각각 계열화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각각 계열화한다. 더 이상 수평 계열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완성차 제조업체에서 하나씩 맡아서 하겠다. 이제 3사 이하로 하라는 거는 이제 그 각 모체에서 하면서 3개만 되도록이면 해라. 이것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이제 이런 건데 사실 이 3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요거 각각 계열하라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게 10월 25일은 그냥 제가 좀 재밌어서 적어봤는데 10월 25일이 어떤 때냐면 요거 자동차 주요 부품 전시를 이제 무역진흥 확대해서 했거든요. 근데 정세영 사장도 가셨겠죠? 거기서 카카오가 뭐라고 했냐면 오수석이 이제 카카오에 이제 대통령이 물어봤겠죠. 이거 부품업체 이거 부품 이거 지금까지 왜 잘 안 된 거야? 그랬더니 이거 뭐 모체가 부품회사를 안 길러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나 봐요. 약간 이건 좀 변명 같은 이야기 같은데 아무튼 그랬더니 꾸중하시며 책임지고 기르라고 했다. 완전히 이제 정부의 무드가 바뀌는 거죠. 이거는 부품업체는 모기업이 이제 책임져라. 자, 그리고 이제 11월 25일 무역진흥 확대가 되면 요거는 이제 또 상공부의 슬라이드는 요게 남아 있어요. 국가기록원에.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요것도 한번 조금만 좀 틀어주시죠. 네, 요거 너무 길어가지고 앞부분에 그냥 분위기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상공보고의 마지막 순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제12인의 자동차 수출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자동차 공업의 수출 전략 산업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공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그 중요성부터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아무튼 앞부분에 이제 자동차는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한 5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 안 되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열화를 A사 밑에, B사 밑에, C사 밑에로 가져가자.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책임, 모기업과 부품업체 간의 책임 한계를 설정하자. 자동차 생산업체는 기술 지도하고 원가 절감에 협조하고 장기 발주 보장하고 자금 지원하고 필요시 자본 참여하고, 그 다음에 부품 생산업체는 기술 지도를 지도한 기술 잘 소화하고 납기 잘 보장하고 이렇게 해라.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문서에는 필요시 계열화, 수직 계열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바로 이 수출진흥 확대에 있기 3일 전에 정세영 사장님께서 이 자동차 공업 부품업체 간담회를 진행했어요. 거기에 개회사에 이제 쓸 말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같이 다 이제 모업체가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확정할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25일이 확정되니까, 거기 육성 방안에 보면 이제부터는 다 모업체가 여러분들 담당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협력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시 수직 계열화가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약간 정부 차원에서 너무 급격한 전환이 있으면 좀 이상해서 그랬는지 잠깐 써놓은 거고, 이미 현장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 수직 계열화로 간다. 이렇게 갔던 겁니다. 그거를 이 정세영 사장님의 이 간담회 개회사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일 전입니다. 3일 전에 이미 다 결론 난 거예요. 이렇게 간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수직 계열화로 가는 그러면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느냐? 바로 포니의 수출이었던 겁니다. 정부가 뭔가 잘 계산해서 정책을 바꾼 게 아니고 민간에서 수출을 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정부도 잘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포니 수출이 되는 순간 곧바로 방향 전환을 한 거잖아요. 잽싸게 그거를 읽어내고. 하지만 어쨌든 그 계기는 포니의 수출이었고, 포니의 수출은 원래 계산에 들어있지도 않았다 이 말입니다. 정부의 계산에 들어있던 건 아니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수직 계열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직 계열에서 협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야 성과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장의 성과는 안 났어요. 그러니까 안 났다기보다는 당장의 성과를 보여주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80년을 전후해서 불황이 닥쳤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자동차 업체들이 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부품업체 생기고 이럴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80년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정책이 심화가 됐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80년대에 이 수직 계열화에 따른 부품업체 협력과 관련해서 엑셀을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엑셀은 이제 중요한데, 왜 엑셀이 중요하냐? 엑셀은 처음부터 미국 수출하려고 만든 자동차. 미국 수출을 염두에 두고. 포니로 미국 아닌 데는 수출을 해봤어요. 이제 미국 수출하는 거 만들어야겠다. 근데 보니까 당시에 FF카가 뭐냐면, 이게 그 두 차례 석유위기를 거치면서 그 전에는 다 후륜구동이었는데 전륜구동으로 이제 소형차 시장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연비도 높고 이러니까 우리도 FF카를 개발하자. 전륜구동차를 개발하자. 그래서 X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근데 미국 수출을 하려다 보니까 대량 생산 체제를 이제 구축해야 되는데, 아직 포니는 사실 대량 생산 체제를 충분히 구축을 못한 겁니다. 이미 여기 와서 그 오재영 교수님 수업 들으신 분은, 특강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당시에 현대자동차가 미쓰비시 자동차랑 협력을 하기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기술 좀 들여오는 게 아니라 대량 생산 체제를 맞춰달라. 대량 생산 체제를 어떻게 보면 만들어 달라면 좀 이제 너무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거기를 만들 수 있게 협력을 해달라. 그게 바로 이제 품질 관리하고 기술 제휴에서 드러나는데, 당시 이제 미쓰비시 상사 사람의 이제 85년도에 강연이나 이런 거 이제 제가 우연치 않게 또 입수를 했는데, 거기 보면 현대차에서 불러가지고 82년에 방문해서 그다음에 부품업체도 방문했어요.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당시부터는 이제 현대자동차의 주선으로 미쓰비시 쪽에서 또는 미쓰비시와 관련된 부품업체 쪽에서 적극적으로 한국의 부품업체와 접촉을 하는 이제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게 뭐였냐면 이거 이제 재밌다고 해야 될까요? 참 절박함을 느끼게 됐는데 그럼 왜 그렇게 품질에 목숨을 걸었냐? 그러니까 부품업체 품질을 더 올리려고 노력했느냐? 미국에 팔다가 리콜 당하면 우리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위기의식. 남미 이런 데는 사실 상관없다는 거예요. 팔다가 뭐 부품 좀 고장나고 이러면 뭐 그런가 보다. 그런데 미국 같은 데는 리콜 걸리면 끝장이다. 우리 같은 조그만 회사는 진짜 끝장날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협력업체 품질관리 세미나 왼쪽 거는 거기서 이제 84년에 말씀하신 거고 이제 그 엑셀 생산하기 전에 우리 엑셀 생산할 때 정말 이런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하신 거고 오른쪽은 정확하게 언제 이야기했는지는 안 적혀 있지만 그 메모가 있어요. 그 이제 개회사 관련해서 간담회 이제 세미나 개회사 관련해서 메모를 해놓으신 게 있는데 참 저는 이게 절박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리콜이 무섭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콜의 무서움에 대해 뭘 어떻게 준비할 건가 하는 과정에서 바로 엑셀의 품질을 개선해왔고 엑셀 품질 개선은 바로 부품업체 쪽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품업체 품질 개선 관련해서는 몇 가지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미쓰비시 상사 담당자 강연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85년에 저기 일본 부품업체 앞에서 강연한 건데 거기 보면은 82년 2월에 내가 QCD 때문에 한국 갔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에 이거 뭔가 업체 부품 그 개선 관련해서 현대차 내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했더니 업체 지도부라는 걸 현대자동차에서 만들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과거에 이제 현대자동차 근무하셨던 분의 인터뷰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협력업체 부품 기술 수준이 많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느냐. 미쓰비시에서 오래 활동했던 RI라는 분을 불러가지고 이분을 사실 이 RI라는 분은 현대자동차의 품질 개선에 또 노력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을 이제 현대자동차만 하는 게 아니라 부품업체 돌아가면서 돌리는 거예요. 이분을 와가지고 이렇게 쭉 돌려가지고 뭐 이야기 들어보면 뭐 뺨을 때리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대단히 독특한 분이었는데 이런 분이 가서 부품업체를 돌아다녔다. 그리고 이제 부품업체 쪽에서도 실제로 기록을 한 게 있습니다. 세종공업 30년사를 보면 RI 고문 초청해서 자기들이 이제 여기는 초청했다고 돼 있는데 사실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가라고 했겠죠. 그래서 했는데 프레스 딱 보더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고쳐라. 근데 RI 고문의 특징이 그런 거였대요. 어떻게 하라고는 안 알려줬대요. 고쳐라고만 항상 알려줬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미쓰비시 거래하는 일본에 가서 이제 딱 본 거죠. 그렇게 봤더니 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얼른 와서 고쳤더니 생산성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기술 제휴. 보시면은 포니 생산하는 시점에도 조금 기술 제휴가 있었지만 여기 엑셀 생산한 이후로 부품업체들이 기술 제휴가 상당히 많이 늘게 됩니다. 특히 일본이죠. 아까 미쓰비시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덕영산업이나 한일이화나 세종공업 이런 데 보면은 다 미쓰비시랑 거래하는 업체들, 미쓰비시와 관련 있는 뭐 이케다 물산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받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연구소도 이때부터 설립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앞부분을 좀 말씀이 길어서 뒷부분을 좀 짧게 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수평적 계열화에서 수직적 계열화의 방향 전환. 이걸 이제 부품업체 쪽에서도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 게 그냥 지금까지는 뭐 어떻게 됐겠지 정도로 이해되고 있었는데 명확한 시점 그리고 그게 바로 포니의 수출이라고 하는 민간 쪽의 계기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80년대 들어서 기술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직 계열화해서 어떤 식으로 됐는가 하는 것을 물론 이제 어떻게 됐는가는 기존에도 잘 안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거기에 그렇게 목을 매달았나 노력을 했나 바로 엑셀의 미국 수출 특히 리콜 제도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강했고 그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협력업체들에 이야기했다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고요.